오히려 제가 낙선 인사를 다니면서 낙선한 이유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인덕은 많은데 인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 아무래도 제가 지난해 봄에 이사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이렇게 밀착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그게 페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가장 큰 페인은 태계원 게리맨더링입니다. 예, 그리고 태계원은 상대 후보가 중학교를 나온 지역이라 본래는 그 을에 가서 대읍제로 묶이는 게 그게 뭐 자연스러운 건데 어쨌든 게리맨더링 돼서 병으로 들어오면서 구도 자체가 새누리당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했어요. 그래서 예비 후보 때도 보면 새누리당 후보는 6, 7명이었고 저희 당 쪽은 저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새누리당 후보 중에 한 분이 제게 그랬어요. 여기는 문재인 대표가 내려와도 안 될 지역인데 왜 여기를 고집하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의 문제가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회 심판, 정치 심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중심에는 정부 여당 심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 실패에 대한 심판이 그 중앙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민생이 안 좋은데도 방송 장악이나 그 친여적 언론 환경에 기대어 계속 오만하게 불통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태도가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3당 합당 이전에 우리 정치는 보면 다당제였거든요. 물론 그게 지역 구도에 기반한 것이긴 했지만 다양한 욕구가 정치권에 반영됐는데 인위적 3당 합당으로 아주 인위적인 양당 체제가 강요되어 왔다가 그 양당 체제가 균열이 생기고 국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킴에 따라 이번에 한번 3당 체제를 해보자는 그런 욕구도 반영된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민생 실패에 대한 심판, 오만한 불통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봅니다. 남양주는 이제 본래 갑을 두 지역구였다가 병이 분구되었잖아요. 그런데 갑을에는 야당 바람에 의해서 야당이 당선이 됐고 상대적으로 새누리 성향의 지지자들이 많고 보수적인 병 지역은 갑을의 야당 바람이 부는 데 대한 반작용으로 새누리당을 한 석이라도 지키자는 바람이 조용하게 아래에서 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양주 시민들이 보면 국회의원 선거는 야당을 뽑고 시장은 여당을 뽑고 이렇게 절묘하게 균형을 맞추려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세 군데가 되다 보니 병 많은 새누리당을 지키자는 분위기가 나중에 보니까 어르신들 중심으로 조용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후보 구도보다는 저는 그런 여야 구도에서 그런 여당을 지키자는 표심이 반영된 것이 병의 선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의외의 반응들을 많이 봤습니다. 첫째는 낙선 인사를 이렇게 진정성 있게 하는 걸 처음 봤다 그런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낙선 인사하는 거 보고 많이 울었다. 그리고 나 여당 찍었는데 이렇게 하는 걸 보니 당신을 찍을 걸 그랬다. 그런 반응. 그다음에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어떻게든 떠나지 말고 4년 후에 나오면 내가 꼭 그땐 지지해 주겠다. 이 반응이 전부 다 제가 예측하지 못한 반응이었어요. 저는 어쨌든 큰일이 있으면 그 후에 마무리를 잘 해야 되고 잘 됐을 때만 마무리를 하면 그거는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거운동 중에 많은 분들이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얼굴 보이고 선거 딱 끝나면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 정말 그게 너무 싫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셔서 저는 당선되건 낙선하건 꼭 인사를 드리겠다. 그리고 평소에도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드려서요. 그냥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그랬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동기 중에 하나는 제가 선거 끝나고 바로 다음날 이제 도농역에 가서 낙선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를 정말 열성적으로 지지해 주신 한 분이 제가 낙선하고 나서 마음의 갈피를 어디에다 둬야 될지를 몰라서 자기가 참 출근을 하면서도 가슴이 너무나 아파서 막 마음이 막 정말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웃으면서 낙선 인사하는 걸 보고 정말 위로가 많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부터는 더 진정성 있게 낙선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것이 저를 뽑아준 39,000명이 넘는 남양주 병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예의고 제 마음의 표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낙선 인사하면서 어떤 분이 남양주의 야당 후보들 중에 당신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당신은 많은 표를 얻고도 낙선했지만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훔쳐갔으니 그 훔쳐간 데 대한 책임을 져라. 그게 사실은 시민으로서 그리고 정치인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잘 살겠다는 생각으로 곁에서 같이 하고 그리고 지역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피는 게 마음 훔쳐간 데 대한 보답 같아요. 일단 정치인이라면 야당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무엇인가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중앙에서 어떤 고민을 한다거나 그것도 같이 할 거고 그 다음에 남양주 차원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할 일들이 있으면 조직이나 프로그램들을 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선거 시기에 공약한 것 중에 당선되지 않았다고 그 공약들을 내팽겨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약 중에 계속해서 제가 책임지고 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토평 IC 통행료 폐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진건 테크노밸리 같은 거는 사실은 정말 조심조심 여러분이 노력해서 경기도 쪽에서는 진건으로 오는 게 가장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1차 판단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정치 논리와 여러 가지로 흐지부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남양주는 지금 뉴스테이로 집을 더 짓는 게 중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세수 기반을 확충할 생산 기반을 들여오는 게 이게 남양주의 핵심 과제예요. 그래서 어떤 테크노밸리라든지 그 다음에 금곡동의 홍유릉 관련한 어떤 역사문화적 개발을 통해서 사람이 몰려오게 해서 돈 버는 남양주가 되게 만드는 이 과제는 사실은 저는 제가 떨어져도 당선자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길 기대했어요. 근데 그게 정치라는 게 이슈를 선점을 하면 선점한 사람의 성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협치라는 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갖고 시민들과 함께 길을 모색해 볼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게 야당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야당 정치인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하시는 게 또 정권 교체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당 정치인들은 언론 환경을 바꾸지 않고는 좋은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언론을 대상으로 싸우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언론을 대상으로 계속 싸운 건 저 하나였고, 언론을 대상으로 싸우면 일단 첫째는 불이익을 봐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매스컴에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조금만 잘못을 해도 굉장히 침소봉대돼서 이미지가 손상이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한테는 언론과 맞서 싸우는 게 치명적이에요. 사실은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언론과 맞선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에 언론단체 쪽에서 국회에 들어간 분들, 그 다음에 시민사회에서 국회에 들어간 분들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내겠다는 각오를 하고 누군가는 언론과 맞서지 않으면 좋은 정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건 뭐 우선 방송 정상화가 중요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을 이미 저희가 19대 때 다 발의해 놓았습니다. 근데 여야 합의가 안 돼서 통과를 못 시킨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시 꼼꼼히 보시고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종편 문제인데, 사실은 이번에 종편에 대한 심판을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해주시기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총선 시기에 종편을 심판했다고 해서 종편의 영향력으로부터 국민이 자유로우신 건 아닙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종편이 이제 시즌2로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시사 토크를 만들어서 다가가면 또 많은 국민들께서, 시청자께서 종편 프로그램을 보시고 왜곡된 시각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편 문제에 대해서는 뭐 각 종편의 주주 구성의 불법성 문제라든지 그 왜곡 편파 보도 문제를 사실은 19대 때 저희 방에서 거의 다 문제 제기해 놓고 자료를 이제 다 정리해 놓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로 하셔서 종편에 대한 확실한 태도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야당의 이건 필수 의무라고 생각해요. 제가 19대 때도 종편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우리 당이 설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언론에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동참을 많이 안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1 잘못하고 100 잘못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알려진 아주 안 좋은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계속 당 지도부에 종편 대책, 방송 대책, 언론 대책을 이렇게 해서는 정권 교체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남양주로 이사 오라고 권유를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양쪽 3선 의원님들로부터. 근데 사실 이사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거주지를 옮긴다는 게.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권유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남양주를 이제 주말에 가족과 함께 둘러보면서 여기는 서울에 비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겠구나. 이게 첫 번째 인상이었어요. 제게는.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정치인이라고 해도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히 지역구에 출마할 때는 이 지역구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할 수 있는 일이 보여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고 돌아보고 뭐 이러면서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할 일 많은 남양주에 내가 온다면 나는 정말 남양주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겠다. 열심히 뛰어서. 이런 생각이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는 서울에서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집값이 싼 데가 있나? 그 이유는 뭘까? 그 생각. 그래서 제가 가치 두 배, 행복 두 배 남양주라는 그 캐치플레이즈 내걸게 된 게 그런 이제 오랜 고민의 결과로 여기 가치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는 곳이다. 뭐를 하면 될까? 그래서 이제 그런 캐치프레이즈 내걸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걸 공약화하게 된 건데, 남양주에 와보니까 배드타운인가? 도대체 이 지역 사람들은 뭐를 해서 먹고 사실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핵도시라는 게 도대체 뭐지? 제가요, 어디를 가도 한 그 통합시, 어떻게 하면 시를 통합시킬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이렇게 거점을 다양화시켜서, 이게 통합이 뒤고 다핵을 내세운 건 남양주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 서울, 강남, 그 다음에 서울 북부, 이쪽을 중심으로 서울과의 근접성, 내지는 서울과 어떻게 서울에 이제 편안하게 가는가, 이걸 기점으로 다핵이라는 의미가 쓰이고 있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남양주는 요 시 자체로 자족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그거. 그래서 통합 남양주. 통합성 있는 남양주.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 남양주에 일거리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세수가
그 만족스럽지 못해서는 통합성도 갖기 어렵고 발전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생산 기반 시설을 들여와야 된다. 그리고 그러려면 사람이 몰려와야 되고 돈이 들어와야 된다. 그 방법으로 생각한 게 테크노밸리하고 금곡동 개발하고 조안에 관광 특구를 지정해서 환경 친화적 관광 개발을 하겠다. 그 세 개가 삼각형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양주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런 것을 꼼꼼하게 보시고 맞는 방향이잖아요. 받아들여 주시고 표를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어떤 지연, 학연, 인맥 그게 더 작용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지금은 하죠. 그러나 제가 고민한 이 삼각 그 발전 계획은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러니까 누군가 안 해주면 제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만들어야죠. 안 그러면 뉴스테이만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요. 여기 베이드타운 돼요. 베이드타운 되면 공동체가 서서히 붕괴되어 가거든요. 지금이 적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흑색 선전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 누가 했는지 모르는 거고 사실은 누가 했는지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흑색 선전의 진원지를 밝혀내서 누군지를 알아야 관용을 베풀고 이런 건데 경찰이 밝히지를 않았어요. 네, 저희에게 알려준 바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진원지가 어디인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에게 그래서 관용을 베풀래도 베풀 대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원칙적으로는 흑색 선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되고 대개 흑색 선전이 각 캠프에서 상대방 후보들에 대해서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진원지를 찾아서 확실하게 법에 따라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수로 자기도 모르게 한 게 있다면 그거는 사과받고 용서하고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이번 과정에서 제가 처음으로 출마한 걸 후회한 적이 있는데 그게 저희 어린 딸에 대해서 완전 거짓을 날조해서 막 흑색선전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경우는 성인들의 경우는 그래도 뭐 가치체계가 되어 있으니 좀 덜한데 어린 미성년자의 경우는 그게 굉장한 상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힘든 상태라는 점. 그래서 아무리 선거가 권력의 이동기라 인간의 그 추한 욕망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온갖 추한 일들이 있는 거다라고 이해한다고 해도 우선 가족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보다 무엇보다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흑색 선전은 그건 정말 자제되어야 되고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응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마음에 꼭 제가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든 그 예방책을 만들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불과 1년 전에 남양주에 이사 온 낯선 저에게 이렇게 마음을 주시고 큰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남양주에 남아서 시민들 곁에 있으면서 남양주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좋은 이웃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